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자치분권대학 여수캠퍼스 자치분권 기본과정 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육동일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및 미국 뉴헤이번 대학교 및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대전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으며 현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 그리고 자치분권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방자치 27년은 성과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 주실 지방자치 전문가 육동일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수 우리 엑스포 박람회 때 온 기억이 나서 한 3년쯤 지났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2012년에 벌써 개최됐으니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느낌을 오늘 가졌고 사실은 제가 이제 대전에 저희 대학 충남대학이 있고 집이 대전에 있어서 이제 서대전역에서 그 전에 2012년에 올 때는 서대전역에서 KTX를 뭡니까 그냥 직접 오는 그런 열차가 있어서 불과 한 시간 반 정도에 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우리 대전에 호남선 KTX가 자주 서질 않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겨우 시간을 맞춰서 익산에서 갈아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무려 3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갈 때는 또 순천에서 갈아타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수가 참 가깝게 느껴졌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대전하고는 조금 멀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 엑스포 때 와서 아주 인상적으로 굉장히 더운 기억이 나고요. 또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한참 그 귓전에 맴도는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밤바다에 직접 가서 또 여러 가지 그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즐겁게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1991년 지방의회 부활로 따지면 27년이 됐습니다. 또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단체장 민선 자치가 시작된 지는 95년이니까 23년이 됐거든요. 이제 우리 지방자치도 벌써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난 23년 또는 27년의 지방자치의 성과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바꿨는가? 바꿨다면은 긍정적으로 바꿨나? 부정적으로 바꿨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지방자치가 이게 너무 빠르다 또는 지방자치가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또 지방자치가 너무 지방자치 때문에 부패와 비리가 너무 심화되어 간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좀 줄이든지 없앴으면 좋겠다. 또는 약간 좀 지방자치를 좀 축소해서 여기는 아닙니다만은 구청장은 임명제로 가야 되겠다든지 기초는 없애면 좋겠다든지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너무 우리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케 하니까 지방자치를 그러면은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또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시간이 되면 우리 여수시가, 제가 여수시를 이제 이번에 강의 오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좀 뒤져보고 또 여수시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근데 인구가 이제 29만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나마 인구가 크게 줄지 않고 29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이 인구 감소 때문에 큰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우리가 226개의 시군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89곳, 90여 개가 되는 지역이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고령화는 점점 깊이 진행되고 있어서 곧 지방이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이제 고민과 걱정에 빠진 자치단체가 90개가 됩니다. 이제 그런 점으로 보면 우리 여수시는 그나마 되게 도시를 보면 한 30만 정도의 도시가 제일 아늑하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더 많아도 곤란하고 더 적어도 30만 정도가 적당한 도시예요. 그런 점에서 여수시는 뭐 우리 여수 시민들이 그런 역할과 책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복받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의외는 우리 여수시 인구 중에 다른 지역은 대개 여성이 더 많은데 우리 여수시는 남성이 더 많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추이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뭐 그거는 여성들에겐 좋은 일이죠. 여성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이 숫자가 의외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나라 인구의 여성이 더 많거든요. 약간 더. 특히 도시 지역에는 여성이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 여수시는 남성이 많아요. 이제 그런 점이 좀 특이하게 생각이 됐고, 지난 6.13 지방선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 그 선거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1조 700억입니다. 1조 700억을 썼어요. 우리 유권자들 주머니 개인당 2만 5천 원을 내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근데 1조 700억이라는 숫자가 우리 여수시의 내년 1년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공교롭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미 있게 그 숫자를 봤는데, 원래는 김포도 한 1조 300억 좀 돼서 비슷하다 했는데 여수시가 더 정확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우리가 제대로 지방선거를 했느냐,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았느냐, 그 점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수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는 대개 산무선거라고 해서 지역의 이슈가 없었어요. 전부 중앙의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지방선거가 지방 없는 지방선거, 다시 말해서 중앙 정당의 대리선거가 됐다. 이제 이런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때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은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해서 뭐 거기에 우리가 더 많은 이슈, 남북 이슈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썼죠. 지역 이슈보다. 두 번째는 인물 검증을 안 했습니다. 대부분 인물 검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선거 기간에 대체로 우리가 그 후보들에 대한 인물 검증을 철저히 해야 좋은 후보를, 좋은 인물을 우리가 선출하게 되거든요. 그게 선거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는 또 유독히 다른 선거에 비해서 이거 7번째 선거를 한 거거든요. 지방선거로 따지면.
그런데 철저하게 인물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지금 약간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단체장, 또 제대로 된 지방의원이 안 뽑혔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많이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제대로 된 인물이 아닌 사람이 제대로 된 시정과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데서 약간의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약 경쟁을 안 했습니다. 공약을 놓고 후보끼리 철저한 경쟁을 안 했어요. 그것도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 기간 동안에 잘 다듬어져서 잘못된 거는 이제 사라지고 잘된 거는 서로 이렇게 공약 경쟁을 해서 잘 다듬어서 이제 정책으로 발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지금 다 민선 7기 들어와서 비로소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르게 된 거죠.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지방선거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나라의 선거는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쓴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첫 단추 지방선거를 잘해야 그 후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우리 지방행정, 시정을 끌어갈 좋은 인물들을 우리가 뽑아놔야 안심하고 맡겨서 그분들이 우리 행정을 잘 관리하고 또 그 행정을 잘 감시하고 지방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지방선거를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태까지 7번의 선거를 거치는 동안 그게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돈을 많이 쓰고도 우리가 좋은 선거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점이 이제 지방선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앞으로는 잘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회를 잘 만들려고 지방자치를 합니까? 선거를 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죠. 잘 살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느냐 하면은 우선 세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인재, 좋은 인적 자원이 개발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를 잘해서 우리가 여수의 좋은 인재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미래의 꿈과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좋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방자치의 이 교육이 조금 벗어나 있어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연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은 좋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꿈과 잠재력을 실현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좋은 일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정과 사회에 지역에 봉사하는 거죠. 가정을 지키고 그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퇴직하고 좋은 복지를 받아서 좋은 노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죽는 겁니다. 편하게 죽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한 잘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 여수에 뭐 공장을 들여온다, 또 뭐 도로를 만든다, 이런 건 다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인재와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주민 복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지방자치를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게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 이게 이제 어떤 광고인데요. 광고인데 이게 무슨 자동차 백미러인데 거울 대신에 구두를 걸어놨어요. 이게 무슨 선전일까요? 광택 선전이죠, 그죠? 그 거울보다 더 반짝반짝한다. 이거는 이제 범인이 경찰들한테 체포되어 가는데 수갑을 안 찼어요. 근데 손가락만 걸었습니다. 근데 손가락을 건 거는 접착제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는다. 그런 선전입니다. 아무튼 상상력과 창의력을 우리가 키워줘야 돼요. 여수도 이제 여수만이 할 수 있는, 여수만에 있는, 여수에만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데 비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통 이 괴테나 뭐 토플러나 뭐 다윈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래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래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망한다. 또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오랫동안 살아남는 종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오랫동안 살아남는 종은 힘이 세고 머리가 좋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그런 종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는 것을 잘 예측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온 20세기와 앞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난 20세기는 모든 게 국가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사회로 가는 거죠. 옛날에 국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중앙이 중심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중심이고 지방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중앙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했고 명령에 순응하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필요한 겁니다. 또 옛날에는 성장지향적이었죠. 우리가 수출을 얼마나 늘리느냐 또 GNP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2만 불, 이제 3만 불 가까이 됐고, 불과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8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까지 갔으니까 성장으로만 보면 기적이죠. 수출도 1960년도에 수출은 3,300만 불밖에 안 됐어요. 그때 우리가 명태 잡아서 팔고 오징어 잡아서 팔고 또 우리 여자들이 머리 잘라서 수출하고 가발 수출하고 그거 다 합해서 1억 불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출만 5천억 불이 넘었어요. 수출과 수입을 합해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 이거는 기적이죠. 그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경제 성장은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장의 과실을 잘 분배를 못했죠. 그래서 성장의 과실을 정말 많이 차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차지한 지역, 많이 차지한 계층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 과실의 혜택을 못 본 소외계층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배 문제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 소외된 많은 젊은 층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장이었느냐, 그동안의 성장이, 이러한 불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성장과 분배 문제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문제입니다. 성장 없는 분배도 실패하고 분배 없는 성장도 실패합니다. 중요한 거는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조화 있게 추구해내느냐가, 그게 정부의 능력이고 역량입니다. 분배만 강조했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는 국가가 파탄이 났죠. 분배만 뭐 하니, 그런 나라는 석유도 많이 나고 지하자원이 많아서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 돈을 잘 성장으로, 지속적인 성장으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나눠 먹는데 급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 노트북 다 나눠주고, 또 그 복지, 무상교육, 무상 무상 의료, 무상 주택. 그래가지고 국가 예산의 4분의 3을 복지에 쓴 거예요. 최저임금제도 막 올려주고. 국민들은 열광했죠. 선거 때마다 표를 다 찍어줬습니다. 차베스, 마두로, 이런 대통령한테 다, 공짜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파탄이 나서,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거기 IMF 구제금융을 받으려는데 급급해야 하고 있고, 국민들은 지금 평균 체중이 10kg씩 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닌 다이어트가 됐다 해서 그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마두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석유 팔아서 다 수입을,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기간 산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석유 팔아서 나눠 갖고 또 그 식량도 다 수입을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식량을 수입 못해서 못 먹고 본의 아니게 체중이 빠진 거죠. 이렇게 우리같이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분배에 대한 갈등이 심각해진 상황도 있지만, 분배에만 너무 몰두하다가 국가가 파탄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잘 조화 있게 하느냐가 어렵고 중요한 문제죠. 그동안에 우리가 타율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자유를 갖고 산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젊은 학생들한테도 이제 네가 성인이 됐으니까 네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지방도 이제 지방이 중심이 되려면 자율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율성이라는 거는 권리만 갖는 게 아니라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타율에서 자율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가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주민자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동안은 모든 게 획일적이죠. 똑같은 교육, 똑같은 제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양해야 되죠. 지방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의지도 다르고. 그럼 여수에 맞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테고, 또 여수에 맞는 그런 인재가 있어야 될 테고, 이렇게 다양해야 됩니다. 또 아까 얘기한 성장이라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분배라는 형평성, 평등성,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 사회에 잘 적응해야
우리가 살아남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봤듯이. 그죠?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데는 이제 국가와 중앙 중심에서 국민과 지방 주도로 간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타율과 종속에서 자율과 자치로 가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또 그동안에는 이제 뭐 수구 냉전 시대였는데 지금은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고 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적응을 잘 해야죠. 준비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성장과 분배.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8대2의 사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중앙이 8개를 쥐고 있고, 기득권이 8개, 9개, 10개 중에 8개, 9개를 쥐고 있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남성과 여성 간에도 다 이렇게 지금 기득권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이제 소외계층은 너무 작은 걸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잘 공정하게, 그러니까 뺏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나누느냐.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뭐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다 체제가 다르지만 목표는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잘 나누느냐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시장을 통해서 나누자는 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정부가 나눠준다는 거고,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목표는 같아요. 근데 그동안의 사회주의 체제는 그것을 잘 나누질 못했어요. 소련이나 뭐 이런 나라들. 중국도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국은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서 나눴죠.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련은 정부가 시장은 없애고 정부가 나눠주다가 말은 좋았습니다.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유토피아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능력만큼만 일하고 그 대신 필요로 하는 거는 다 배분해 주겠다.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회를 실현하려고 했던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됐습니다. 평등은 해줬는데 그게 빈곤의 평등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항과 반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체제도 좀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이렇게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빨리 정립이 돼서 이 목표를, 분배를, 성장을 하면서 분배를. 우리가 복지 모델 국가로 보고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은요, 그냥 분배만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000불, 7,000불 될 때부터 이미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조화 있게 할 거냐에 고민을 시작했더라고요. 우리는 2만 불 될 때까지는 분배 얘기하지 마라. 노동자, 농민 다 억압했잖아요. 3만 불 될 때까지는 또 뭐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뤘단 말이에요. 분배를 미뤘어요. 골치 아픈 문제니까. 그런데 스웨덴은, 그런 나라는 일찍부터 우리의 능력에 맞는, 성장에 맞는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분배를 잘해서 한 게 아닙니다.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에 맞는 분배를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했던 거죠. 지금도 그런 나라는 기업을 중시하고 성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과실이 있어야 분배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서로 나눠 갖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장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정말 휴머니즘, 인간을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사람도 존중했지만 동물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감을 다 안 따고 까치밥을 남겨놓는 그런 아주
풍부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물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니까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콩도 이렇게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그러한 우리가 아주 좋은 인간 존중의 사회, 천지인의 사회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이걸 다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주체성도 잃어버리고 또 공동체 의식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 의식이 있어야 지방자치가 성공해요. 지방자치는 제도만 가지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중요시 않고 생략하고 제도만 갖다가 적용하면은 마치 다 성공할 것처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우리 여수시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공동체 의식이나 그런 인간 존중의 사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데 리더십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아놓은 거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야 했는데 리더와 리더십은 달라요. 우리가 투표 선거를 해서 리더는 뽑아놨죠.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하라고 리더는 뽑아놨는데 그 리더가 리더십이 없으면 잘못 뽑은 거죠. 우리 시민을 영어로 citize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수라는 시티에 산다고 다 citizen이 되는 게 아닙니다. citizenship이 있어야 돼요. 시민 의식이 있어야 돼요. 리더도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리더십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멀리 봐야 됩니다. 리더는 미래를 봐야 돼요. 리더는 근시안적이고 현재지향적이면 안 돼요. 리더십이 있는 리더는 멀리 미래를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보고 미래의 올바른 방향과 미래상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여수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돼야 되느냐. 그거를 리더가 잘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불신과 분열을 시키는 리더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자꾸 이게 이제 선거 때문에 이게 선거에서 일정한 비율만 가지고 있으면 선거에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통합이나 화합을 안 시키고 자기 표만 관리를 하는 그런 리더가 많아요. 30%, 40%의 표만 유지하면 나는 뭐 언제든지 선거 이긴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리더, 이건 잘못된 리더십이죠. 나에게 표를 찍었던 안 찍었던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시민은 전부 다 소중하게 생각해서 화합과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면서 분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파벌 중심, 이 표지상주의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소통도 자기끼리만 소통하는 거죠. 자기 사람만 코드 중심의 인사만 발탁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하고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지방자치의 병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로남불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죠. 제가 좋아하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좋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상자 인하지요, 자아자 인상지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낮추면 남이 높여줄 것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높이면 남이 깎아내릴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남이 높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축켜 세우면
남이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새는 거꾸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명심보감에도 책임지심, 책기요, 서기지심, 서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평할 때는, 꾸짖을 때는 그 이전에 자기를 먼저 더 엄하게 꾸짖어야 되고, 나에게 관대하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거꾸로죠. 나한테는 막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 내가 하는 건 다 정당하고, 남이 하는 건 다 나쁘게 보고 깎아내리는.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근데 이미 일찍이 우리 그 선인들은 이런 거를 이미 지적을 하고 끊임없는 자기 수양, 자기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맹자의 가유삼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집안이 잘 되려면 이 세 가지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첫째가 해성, 이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그 집안에 단박으로 크게 울려 퍼져야 된다. 그래야 그 집안이 번성한다. 출산율을 말하죠. 근데 지금 출산율이 심각합니다. 지난 3분기 출산율도 가임 여성 1인당 1명이 안 됐어요. 0.95명, 우리나라가. 작년에 1.05명. 1명을 겨우 넘겼는데 올해는 아마 1명이 안 된다는 거죠. 출산율이 지금 그렇게 심각합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2명, 2.1명이 돼야 유지가 된다는 거, 인구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둘이 결혼해서 1명을 안 나니까 지금 갈수록 우리 인구가 줄는 거죠. 뭐 지금은 외국인 이주자, 외국인 뭐 결혼 이주자들이 와서 조금 채워주기 때문에 뭐 좀 유지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 한민족의 인구는 계속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이 태어난 해가 58년 개띠라고 그래요. 그때가 한 100만 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2부제, 3부제로 만들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분들이 지금 60세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복지관, 뭐 양로원에 가면 또 거기 2부제, 3부제를 만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고령층은 늘어나고 아이는 안 나오고 이런 이제 인구 지방 소멸의 위기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끊겼다는 지역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지역이 많아요. 특히 농촌. 두 번째 이 기는 이게 배틀기자입니다. 배틀자는 소리는 뭐냐면 가게, 그 가정의 경제가 돌아가는 소리예요. 옛날에는 배를 짜서 뭐 이제 뭐 이렇게 팔아서 뭐 가게를 꾸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 전통을 그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한자죠. 아무 집안의 경제가 잘 돌아가야 돼. 그다음에 셋째가 이게 독성, 글을 읽는 소리입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글을 읽는 소리가 단박으로 크게 들려야 그 집안이 번성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유삼성인데 이게 가만 것인 게 아니라 지유, 지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수도 출산율이 높여야 되고 또 출산율만 높은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를 잘 교육시켜서 그 아이가 미래에 자기 꿈과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해줘야죠. 그러려면은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우리가 잘 시키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모르겠습니다. 여수에서도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서 서울대학을 뭐 몇 명 가느냐?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인데 지금 그것만 따지고 봐도 이제 앞으로 개천에서 용은 안 납니다. 이제는 좋은 대학, 좋은 뭐 판검사, 의사 되려면은 서울로 가야 돼요. 강남으로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강남의 부동산이 부동산이 된 거예요. 거기 가야
사람 구실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막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도 좋은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야 인재로 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수에서 뭐 서울대학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게 교육의 목표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기준도 서울대학을 몇 명 보냈냐, 스카이 대학을 몇 명 보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기준만 보더라도 우리의 지금 이 세 가지 소리를 지역에서 크게 울리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죠? 지금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얼마나 심해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모든 게 다 수도권으로 다시 다 집중되는. 서울의 인구는 좀 줄었지만 서울 그 근교의 수도권의 인구는 더 늘었어요. 그걸 해결하겠다고 세종시도 만들었지만 세종시도 그 작용을 못하고 있어요. 세종시에서 수도권 인구가 내려오기보다는 우리 대전을 비롯한 인근 중천권 지역의 인구를 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2012년, 거기도 2012년에 7월 1일 날 출범했거든요. 그 우리 여수 엑스포 열 때. 근데 그때는 10만 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한 30만이 넘었어요. 근데 그 인구는 수도권 인구는 한 30%밖에 안 되고 70%가 주변 인구를 다 끌어다가 세종시 인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그 도시를 만든 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게 숙제가 많아요, 거기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 거, 수도권 인구를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안 되고 주변 지역을 공동화시키는. 대전도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다가 지금은 줄었어요. 150만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계속. 그 인구가 세종시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유 삼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유 삼성, 또 국유 삼성까지도 이제 연계가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간단하지만.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배우고자 오셨어요. 또 우리는 평생 학습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교육을 하지만 또 다른 데 가면 저는 또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움을 이제 평생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 우리가 정리해 둘 게 뭐냐면 배우는 목적이 뭐냐. 그냥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거냐. 여러분들이 오늘 지방자치, 주민자치회 이게 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오늘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것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데 그거는 열정과 겸손과 사랑을 배우는 거다. 배움으로써 우리가 삶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영어 배우고 자기 취미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써먹으려고 배우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배움으로써 자기가 삶에 대한 애착,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더 진지하게 사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 우리가 사람마다 격이 있어요.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격이 달라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은 외모를 가지고 인격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잠시뿐이고 내면의 아름다운 교양을 가지고 인격이 갈립니다.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나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인격의 교양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배운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배운 사람만이 자기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정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한이 돼서 나이 들어서 오히려 한글을 배우고 이런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사람은 절대로 아는 척 잘난 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배울수록 잘 모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잘 몰라요. 안 배우고 하는 사람이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다 써먹으려고 하고 아는 척을 하죠. 그러니까 겸손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배움으로써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중요한 주민자치위원을 맡아서 개척해 나가셔야 돼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주민자치회, 정말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해야만 하는 주민자치회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주역이 돼야 되는 첫 번째의 자격은 뭐냐면 지역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민에 대한 사랑. 이거 없이 뭐 주민자치위원이 돼가지고 뭐 내가 거기서 무슨 천금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권력을 거기서 휘둘리려고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재미없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걸 내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개척하고 또 이거를 뿌리 내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이 주민에 대한 사랑, 우리 여수 지역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으로써 인간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말이에요. 지식과 정보를 막 얻어서 뭐 판검사가 되더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오직 돈, 권력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행복한 삶을 못 살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자살하고 이러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하나? 그건 의아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밑바닥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사가 됐어요. 부러운 직업이죠. 근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돈벌이 의사죠. 돈이 안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인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거나 우리가 또 배울 때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걸 배움으로써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뭐 잘 아실 거예요. 지지자부여 호지자요, 호지자부여 낙지자다. 요 얘기는 뭐냐면, 즐겨라. 공자가 많은 걸 우리 가르침을 줬죠. 공자가 많은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저는 권학, 배워라. 배워라. 왜? 배우면 즐겁다. 배우는 게 즐거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억지로 우리가 이걸 배워야, 이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내가 도움이 되고 내 생활에 도움이 되고 돈을 벌고 이게 아니라 배움 자체만도 즐거운 일이다. 그게 공자의 학문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배워라. 그러면 즐겁다. 이 얘기입니다. 배우는 일은 즐겁고 즐겁게 배워라. 그 얘기죠. 자, 이제 지방자치로 와서 저는 생략을 하고요. 우리 그 지방자치가 간단히 이제 그동안의 경위를 보면 이제 1949년 해방하고 48년에 정부가 수립했죠. 49년에 지방자치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시도, 시군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광역과 기초가 그때는 서울특별시, 도, 그다음에 시읍면 이게 기초로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49년에 법을 만들고 52년에 처음 선거를 했어요. 지방선거를. 6.25 동란 중에. 그죠? 6.25 동란 중에. 그리고 56년에도 또 조금 더 확대한 선거를 했고, 그 다음에 60년에는 아주 전반적인 선거를 했습니다. 시읍면장도 다 뽑고, 시도지사도 다 뽑고, 의원도 다 뽑고. 그래서 60년에 전면적인 이제 민선자치를 했는데, 오래 못 가고,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전면 중단이 됐죠. 그리고 이제 뭐 통일이 될 때까지 뭐 지방재정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이제 지방자치가 유보됐습니다. 그러다가 88년 우리가 87 민주화 항쟁이 생기고 88년에 이제 지방자치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그 유보시킨 그 법을 개정을 해서 9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부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이전에 52년부터 61년까지 9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경험은 아주 지방자치의 그 정신과 본질에 따른 거라기보다는 자유당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더 큽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그 어려운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지방자치를 해서 경험을 쌓았다는 것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지방자치가 이제 부활해서 27년이 됐는데, 그럼 도대체 그동안에 뭐가 달라졌느냐? 성과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는 성과로 이 두 가지를 크게 정리하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변화시킨 긍정적인 측면. 첫째는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지역의 주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상식적인 얘기죠. 지금 뭐 당연히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죠. 우리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주인은 말은 주민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주민은 아니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이 관민 관계가 주종 관계였습니다. 주체, 지배자는 관이고 피지배자가 주민이에요. 주민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관은 굉장히 무서운 데였어요.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곳이 상책이었습니다. 관은 뭔가 기분 나쁘고 음침하고 뭔가 거기 가면은 불이익을 받는. 그래서 우리 관제수라고 그러잖아요. 관은 가서 멀리 안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사회에 살다가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뭐가 됐어요? 유권자가 됐어요. 우리 손으로 뽑아서 관의 주인을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4년 동안 이거 해 하고 우리가 맡겼다. 또 지방의원을 뽑아서 야, 저 집행기관이 잘하는지 감시 감독해.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가 유권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큰 권한이 생긴 거죠. 옛날에는 87년 이전에는 우리가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못 뽑았잖아요. 체육관에서 뽑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87년에 우리가 국민 직선을 우리가 되찾았어요. 그죠? 많은 희생과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근데 이제 지방까지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유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 주민이 고객이 됐어요. 소비자가 됐어요. 이거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주민은 통치의 대상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정부나 지방정부나 행정이 뭐라고 그래요? 고객, 우리 주민들의 고객이기 때문에 이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가 행정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중요한 고객,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시키고 감동을 주느냐.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 관에 들어와서 큰 소리도 치고 또 때로는 뭐 너무 또 뭐 오바해서 이렇게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과잉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관에 이제 자유스럽게 와서 요구도 하고
또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비판도 하고 이렇게 바뀐 거죠. 대한민국 5,000년 역사로 본다면 4,973년은 그렇게 못했어요. 27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가 됐어요. 이제는 관과 민이 같이 협력해서 결정하고 협력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니네끼리 공무원끼리 결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정책도 중앙정부의 정책이든지 지방정부의 정책이든지 이 정책이 국민,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성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도 실패해요. 지금 우리 정권, 우리 이 중앙정부도 저는 아쉬운 게 뭐 소득주도의 성장이다 이런 뭐 굉장히 이상적인 정책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없는 과정을 생략하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혼란에 빠진 겁니다. 기대하지 않은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위안부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런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다 실패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중앙의 정책도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 정책도 이제는 파트너가 돼서 같이 결정하고 결정된 것을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집행하고 서로 같이 공동 책임을 짓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관이 결정해서 기껏해야 전문가들 불러서 자문 받아서 결정은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우리 주민 보고 시민 보고 뭐 집행 과정에서 자원봉사 해달라 정도였죠. 그러나 지금은 그 결정 과정에도 주민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파트너로 이제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오너, 주인이 되는 건데 아직 주인으로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아직. 주인으로 가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도 만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주인다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말만 주인일 수 있어요? 주인 같은 행동을 해야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결정도 하려면 그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되죠.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돼요. 또 주인이 되려면 지역에 관심도 가져야 돼요. 지역에 봉사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주인이 되는 거지, 저절로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주인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와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요, 이게 중요한 성과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과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 27년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우리 사회가. 안보적으로도 뭐 지금은 조금은 평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 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핵 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천안함도 침몰되고 연평도도 포격을 받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 안보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또 정치적으로는 또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자살도 하지요, 탄핵도 당하지요, 구속도 되지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혼란과 위기가 계속되는 나라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앞서간다고 해야 되나? 실험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지금 중국, 대만,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거기도
거기도 대통령이 구속돼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대통령을 구속할 때 어떻게 했나? 옷은 어떻게 입히고 감방은 어떻게 꾸미고 이런 걸 다 한국 와서 배워갔어요. 저 대만의 천수이벤 구속될 때도 한국에서 배워서 그대로 했어요. 또 중국도 한국을 두려워해요. 자기네들도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아주 은연중에 이렇게 지켜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데모를 하는 기술도 세계 최고라서 수출하고 데모를 막는 기술도 세계 최고로서 수출하고 있어요. 창과 방패를 다 수출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다이나믹한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 그런 정치적 혼란기에도 우리가 그나마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그죠? 여간에도 했고 여야간에도 했어요. 이런 나라도 없어요. 다 이 독재, 막강한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됐던 나라들도 민주주의 혁명의 바람이 불면 다 망가졌습니다. 리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카다피니 이런 독재자들이 막강하게 체제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 민주주의 혁명, 이른바 자스민 혁명이 살짝 부르니까 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고 그 체제는 다 망가지고 지금 아직도 거기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불안했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지역사회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소 좀 못마땅해도 우리 손으로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도 뽑았고 또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자살, 구속과 상관없이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무너지면 임명받은 사람도 무너지는 겁니다.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옛날같이 군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하든지 아니면 무정부 상태로 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지방자치를 그래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한 채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된 거다. 저절로 한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지방자치가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지방자치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 부작용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근데 그것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걸 잘 모르죠. 체감적으로 잘 모르죠.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시키고 또는 차단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벌써 이미 나타난 거죠. 그 성과가.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아무리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지방자치의 제도 수준을 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많은 갈등과 부작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자. 좋은 대통령과
좋은 중앙정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243개 지방정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강력한 중앙정부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바람에 다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카다피니 무바라크니 이런 사람들도 다 중앙정부 하나만 근사하게,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거는 오히려 민주주의 혁명과 국민들의 불만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예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한 21세기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치유해서 올바른 방향의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내리는 결론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가 지금 아직도 비정상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은 다른데 우리는 전면 정당공천제를 하고 하루에 선거를 하잖아요. 동시지방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선거의 대리전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후보자의 면면을 살피지 않고 일자투표, 어디 지역은 1번, 어디 지역은 2번, 심지어 1번, 2번하고 상관없는 교육감까지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 우리 호남 지역은 2번으로, 요새 1번? 옛날에 2번 들어가서 실제로 당선이 됐어요.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지금 교순번제라고 해서 이제 칸을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육감 선거를.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러한 왜곡된 선거를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획일적이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인구가 많든 적든 지역 재정이 풍부하건 열악하든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살 먹은 청년이 똑같은 옷을 입고 행동을 하는 거죠. 다 덩치도 다르고 다 성장 속도도 다를 텐데,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자율성, 창의성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양하게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주민자치회도 조금 다양한 제도로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려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의식, 아까 말씀드린 자치의식, 시민의식. 이거는 권리의식도 중요하지만 책임의식, 공동체의식. 이게 같이 균형을,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지방의 자치기능, 지방의 중요한 결정을 주민들에게 맡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이뤄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토론에 약해요. 대부분 그냥 다수결, 시끄러, 다수결. 다수결의 결정이 민주주의의 최고의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다수결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최후의 방법이에요. 그 전에 충분한 토론, 대화를 통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회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자기 표현을 잘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소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저는 늘 대학생들하고도 같이 지냅니다만 대학생들도 표현을 못해요. 말을 안 해요. 어렸을 때 교육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정답만 얘기하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저 선진국가의 교육은 특히 뭐 유태인들 교육을 보면 끊임없이 대화를 시켜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엉터리 같은 대답이라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말을 못하게 하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게 민주주의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총칼을 드는 대신 말로 하자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를 보더라도 말을 못 하잖아요. 거기 다 뭐 판사, 검사 출신 다 학벌 좋고 인재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도 말을 못 하니까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맨날 폭력이 난무하는. 말을 못 하니까 이제 투표로 해서 처음에는 과반수로 하니까 동물 국회가 되니까 또 이제 뭐 4분의 3, 뭐 5분의 3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또 식물 국회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우수한 인재, 학력 수준이 높다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식을 높이는 거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선진국은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지역사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정치 중립적으로. 그래서 시민의식이 높아요.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지역에 대한 여러,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이 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안 해요, 우리가. 자치단체 간에 행정구역이 국경보다 더 높은 벽을 쌓고 협력을 안 해요. 이건 지방자치의 굉장한 낭비와 비효율입니다. 우리 실제 생활은 지금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경제, 교육, 교통, 환경. 우리 여수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수에만 행정구역에 쌓여가지고 그 속에서만 경제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가 그 속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실제 생활은 자꾸 광역화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행정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기 지역에만 축제도 따로 해야 되고, 무슨 체육시설도 따로 갖다 놔야 되고, 복지시설도 따로 해야 되고, 저마다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협력할지 몰라요. 외국은 국경을 초월해서까지도 협력을 하는데, 우리는 요 좁은 땅덩어리, 국경보다 더 높은 벽을 쌓고, 단절이 된 폐쇄적인 행정을 한다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우리 지역과 우리 국민들의 제일 많은 관심이 교육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급식 문제 갖고 티각태각하고 학교 안전 문제 갖고 티각태각 협력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서울대학 가는 게 지금 교육의 목표입니까? 수능이 몇 프로고 내신이 몇 프로가 중요합니까? 노벨상 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 못하는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평화상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이 국가의 이 수준에 노벨상 수상자를 한 명을 못 낸 교육이에요, 우리나라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달라져야 되고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이 투표, 선거 때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옛날에 그리스 종교 때는 이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 대화를 많이 한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종교회의의 주제가 여성이 인간이냐 동물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여성분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옛날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차별받고 소외당했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몇 날 며칠 토론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해서 한 표 차이로 여성은 인간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만일 한 표 차이로 동물이라고 결정했으면 또 몇백 년 또 여성들이 더 수모를 더 당했겠죠.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미국의 국어를 독어로 할까 영어로 할까 결론이 안 났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투표를 해서 미국의 국어는 영어다 이렇게. 만일 독어가 됐으면 세계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한 표가 중요하다. 몇 명이 했는가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몇 명이 투표를 해서 한 표 차다. 이거 몇 명이 그 투표를 했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못 찾았고 단 한 표 차로 결정이 됐다. 1923년에 이 히틀러 2차 대전의 전범이자 유태인 학살의 이 주범인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대요. 나중에 이제 총통이 될 때는 국민 선거를 해서 크게 앞섰지만 그래서 나치당의 당수가 안 됐으면 총통도 안 됐겠죠. 그래서 한 표가 세계사를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됐으면 600만 명의 유태인도 희생 안 될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게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 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통틀어서 동점 선거가 7번 있었습니다. 동점. 주로 이제 지방선거에서 동점이 7번이고 국회의원 선거는 3표 차가 가장 큰 표차였어요. 지난 6.13서 한 표 차가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그리고 한 표 차는 13번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도 이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한. 동점이면 어떡하죠? 연장자가 되는데 이번에 지난 6.13에서 그 동점이 되면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 연령대에 의해서. 이거는 미래를 잘못 예측해서 망한 사례입니다. 전화를 처음 발명했을 때, 벨이 전화를 발명했을 때 이 회사를 찾아가서 이 전화를 대량 생산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 회사가 이 전화는 통신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해서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TV도 처음 나왔을 때 이 회사, 폭스사 회사에 가서 또 제안을 했는데 TV는 뭐 6개월 있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거절해서 이 회사도 망했습니다. 또 더 심각한 거는 1차 대전 때 비행기의 군사적 가치를 우습게 봤던 프랑스의 사령관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독일이 비행기로 승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은 엄청난 희생과 비용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퍼스널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77년이면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잘못 예측하면은 이렇게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많으면 그냥 재미로 가져온 건데 거지와 교수의 공통점이 7가지가 있답니다. 예, 교수나 거지나 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고 뭔가를 매일 들고 다닌다는 거고 둘 다 되기는 어렵지만 한 번 되면 쉽다는 겁니다. 작년에 한 말 또 하고 투철한 직업의식이 있다. 그 시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 변화를 쭉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 대충 몇 가지만 보면요. 우리나라가 아까 성장면에서 50 클럽이라고 이 국민소득 2만 불, 인구 5천만. 이게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7번째로 가입을 했고 이제 3만 불이 넘으면 3050 클럽이 되는데 이거는 얼마 되지 않는 지금 6개 나라밖에 없어요. 3050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성장면으로 따지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성장이 아니라 이
이러한 것도 다 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자살률, 뭐 이혼율, 성형률, 뭐 낙태율, 뭐 이런 부끄러운 일이죠.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은 점점 이제 후퇴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고요.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아쉽게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하위층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소득의 격차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 격차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난의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소득 상위 10%의 청년 결혼 비율은 82%지만 하위 10%는 7%밖에 안 된다.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청년들이 뭐 7포 세대,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생망, 뭐 청년 백수 전성 시대, 뭐 청년 실업 신용불량 시대, 뭐 지옥고, 지하 옥탑방, 뭐 고시원, 뭐 이런 얘기들이 젊은 학생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들입니다. 헬조선 뭐.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젊은이들 꾸짖기만 했지, 그들의 고충을 이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뭐냐면은 바로 지난 50년의 성장의 발전이 공평하게 과실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성, 민주적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불로소득이 없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지금 뭐 어떤 몇 살 먹은 아이가 뭐 아파트를 뭐 몇 채씩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뭐 400채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불로소득자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되겠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회라면 그거는 잘못된 사회죠. 무슨 뭐 자본주의 체제든 사회주의 체제든 그건 잘못된 사회입니다. 또 노력하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한번 실패하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서 재기가 불가능한 사회는 이거는 그 체제는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하고 있죠. 고령화. 이 고령화가 지금 우리가 700만 명이 넘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래서 7%가 고령화 사회, 14%가 고령 사회, 20%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고령 사회 14%를 넘어섰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고령화의 속도입니다. 속도. 7%에서 20%로 가는데 선진국은 한 150년쯤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압축시킨 세계 신기록이 일본이에요. 70년에 7%, 94년에 14%, 2006년에 일본은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그 기간이 36년. 100년, 150년 걸렸던 이 기간을 압축해서 36년 만에 갖고 있는 세계 신기록인데, 우리는 그것도 성에 안 차서 26년 만에 이게 이제 가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로. 어쩌면 25년일지 몰라요. 그러면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아무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는. 우리가 오래 사는 거는 축복이죠. 평균 수명이 82세란 말이에요. 여자가 6살 더 살고, 우리가 북한보다 12살 더 살아요. 뭐 오래 사는 건 축복이죠. 그런데 오래 사는데 그 오래 사는 동안에 빈곤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독하고 이런 노년층의 삶이라면 이거는 불행이죠. 고통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지방에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 분권의 내용인데 생략을 하고, 아무튼 이 주민자치 문제 오늘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제 주민자치로 가야 돼요. 주민자치로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되고, 또 아까 제 지방자치의 목적을 아주 그 상식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주민자치가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만 우리가 갖다 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역할,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들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해내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주민자치회가 말이에요. 자칫하면, 우리 지방선거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칫하면은 이게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풀뿌리 선거 조직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게 제일 우려되는 점입니다. 물론 정당 공천력이 안 되고 이제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와 문화에 따르면 반드시 주민자치회에 정치가 개입하려고 하는, 정당이 개입하려고 하는, 또는 정치인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만일 거기에 놀아나면 주민자치회는 변질됩니다. 그러면 풀뿌리 선거 조직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여기서 잘해가지고 선거에 나갈 수도 있죠. 그런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의 비정상적인 선거가 개입해가지고 이 주민자치회가 흐려진다면, 본질이 이제 상실이 된다면 실패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잘 갖고, 단호히 배격해서 정말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해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